착하게 살았더니 바보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세상은 영리하게 살아온 사람들 곁에 있었고 성실하게 살아온 나는 어딘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 제목만 들으면 어린이 동화 같습니다. 실제로 어린이도 읽는 책이고요. 하지만 이 짧은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풀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바보는 내가 아니었구나. 그 순간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글을 쓴 레프 톨스토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들어보셨죠? 바로 그 톨스토이입니다.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 러시아 귀족 가문 출신의 광대한 영지를 소유하고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린 사람. 그런데 이 거장이 50대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변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그는 자신의 귀족적 삶을 스스로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려 했고 직접 밭에 나가 일했으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려고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주변 귀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화려한 문명, 돈, 권력, 지식. 이 모든 것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인간을 파괴하는가?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된 삶은 자신의 두 손으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이라고. 그리고 그 생각을 이야기로 옮긴 것이 바로 1886년에 발표된 단편소설 바보 이반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글을 쓸 때의 나이 58살이었습니다. 반백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자신의 온 삶을 되돌아보며 쓴 이야기. 그러니 이 이야기가 어린이 동화로만 읽힐 리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어른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발표되자마자 러시아 제국정부로부터 금서로 지정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현대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군대와 정신, 노동을 조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 동화가 금서가 됐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날카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작을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그 속의 숨은 의미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옛날 러시아 어느 마을에 부유한 농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맏아들의 이름은 세몬. 군인이 되어 귀족 장군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언급도 많고 넓은 땅도 가지고 있었지만 귀족 가문의 딸과 결혼한 뒤 아내의 과도한 사치로 현금이 한 푼도 남아나는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찾아와 재산의 3분의 1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난감해하며 이반이 화내지 않겠냐고 하자 세몬은 코웃음을 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이반과 벙어리 말라냐가 재산을 가져서 뭘 하겠냐고요. 이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흔쾌히 승낙합니다. 타라스가 또 3분의 1을 달라고 해도 역시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렇게 재산을 나눠준 이반은 여전하게 홀로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님과 말라냐를 돌보며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타라스. 배가 불룩한 뚱뚱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장인의 딸과 결혼했고 더 많은 돈, 더 큰 부를 향한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이반. 바보라고 불리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귀머거리에 말 못하는 여동생 말라냐와 함께 집에 남아 노부모의 농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반이 원하는 것. 사실 이반은 특별히 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밭에 나가 일하고
밥 먹고 자는 것이 이반의 하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반은 영락없는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형제를 누군가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악마였습니다. 지하에 사는 대악마는 이들 삼형제가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악마 3마리를 각 형제에게 보내 사이를 갈라놓으라 명령합니다. 가짜를 먼저 망하게 만들어 한자리에 모이면 싸울 것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악마는 셰몬에게 갑니다. 악마는 세몬의 호승심을 부풀려 왕에게 전 세계를 정복해 바치겠다고 큰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세몬에게 더 높은 관직과 지휘권을 줬고 인디아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투 전날 밤 악마가 세몬 군대의 화약을 몽땅 물에 적셔놓고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 군인들을 인디아 진영에 잔뜩 세워놓습니다. 기세 좋게 쳐들어간 세몬의 군대는 인디아군의 규모에 겁을 먹었고 공격 명령이 떨어졌지만 대포도 총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세몬은 일방적으로 패하고 관직과 토지를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악마가 살짝 감옥문을 열어주자 세몬은 겨우 탈출해 아버지 집으로 도망칩니다. 두 번째 악마는 타라스에게 갑니다. 악마는 타라스의 욕심을 부추겨 온갖 물건들을 잔뜩 사들이게 했고 타라스는 원래 가진 돈이 바닥나자 남의 돈을 빌려서까지 계속 사댔습니다. 악마는 타라스가 사들인 것들을 모두 거름으로 만들어버렸고 채무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타라스도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악마 이반을 담당한 악마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악마는 이반의 크바스통에 침을 뱉어 배가 아프게 만들고 밭을 갈 때 땅을 돌처럼 단단하게 굳혀 쟁기를 붙잡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반은 복통에 시달리면서도 딱딱해진 땅에서도 그냥 묵묵히 밭을 갑니다. 결국 이반이 흙 속을 손으로 휘젓다가 악마를 잡아 올리고 악마는 목숨을 구하는 대가로 어떤 병이든 고치는 마법의 풀뿌리 3가닥을 내어줍니다. 이반은 한 가닥을 먹고 복통이 사라지자 악마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 이반을 방해하러 온 또 다른 악마는 이반이 풀 베는 것을 방해하다 꼬리가 잘렸고 그 사과로 보릿단 귀리로 군인을 만들고 다시 귀리로 되돌리는 주문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악마는 이반이 나무를 벨 때 방해하다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잡혔고 나뭇잎을 손바닥으로 비벼 금화로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반은 이 2가지 신기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능력으로 뭔가 대단한 걸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인을 만들어 놓고는 노래를 시켜서 즐기고 금화는 잔칫날 손님들에게 뿌려주는 장난감 같은 것으로만 씁니다. 형 셰몬이 찾아와서 군인을 내달라고 하니 그냥 줍니다. 형 파라스가 금화를 달라고 하니 역시 그냥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몬이 빌려간 군인들로 사람을 죽이고 타라스가 빌려간 금화로 가난한 아이의 우유를 빼앗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반은 두 형이 다시 달라고 해도 이번엔 거절합니다. 노래시키려고 달라는 줄 알았는데 살인을 쓰다니. 다시는 만들어주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놀려고 달라는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의 우유를 빼앗는 데 쓰다니. 다시는 만들어주지 않겠습니다. 이반이 끝까지 고집을 세우자 두 형은 서로 타협해 각자 원하는 것을 맞바꿉니다. 셰몬은 영토와 군사로, 타라스는 돈으로 승승장구해 각자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한편 이반도 어쩌다 보니 왕이 됩니다. 마법의 풀뿌리로 아픈 공주를 낫게 해준 인연으로 왕의 부마가 되고 세월이 흘러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반의 나라는 이상했습니다. 이반은 왕곡을 벗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도로 농사를 지으러 나갔습니다. 신하들이 기겁하며 말리자 이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왕도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국고가 비어 신하들에게 봉급을 줄 수 없다는 보고에는 그럼 지급하지 마라. 아무도 국정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는 그럼 그만두고 농사나 지으라고 해. 땅이 비옥해질 테니. 돈을 훔쳐간 사람을 재판할 때는 돈이 필요하니까 훔쳤을 테지. 그냥 줘버려. 국민들이 왕을 바보라고 한다는 신할 말에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둘 똑똑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반의 나라에는 이반처럼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형들을 모두 무너뜨린 대항마는 아무리 기다려도 부하들의 소식이 오지 않자 직접 땅 위로 올라옵니다. 대항마는 먼저 세몬과 타라스를 한 번 더 완전히 끝장냅니다. 장군으로 변장해 세몬에게 다가가 막강한 군대를 만들어주고 세몬이 이웃나라를 정복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인디아는 이미 전쟁 대비에 힘을 기울여 여군까지 모집해 병력이 압도적이었고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공중에서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세몬의 군대는 완전히 패퇴하고 세몬은 군사와 영토를 모두 잃은 채 겨우 목숨만 건집니다. 대항마는 이번엔 상인으로 둔갑해 타라스 왕국으로 갑니다. 온갖 물건들을 비싼 값에 마구 사들이자 백성들이 열심히 세금을 내게 되어 타라스는 처음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대항마는 국가가 뭔가를 구매하려 하면 항상 더 비싼 값에 먼저 사들여 버렸습니다. 결국 타라스에게는 돈이 잔뜩 들어왔지만 그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상인에게 물건을 팔고 일꾼들조차 더 많은 품삯을 주는 상인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급기야 타라스는 궁전 증축은커녕 음식조차 살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세몬과 타라스 두 형 모두 끝장낸 대항마가 이제 직접 이반에게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이반도 형들처럼 군대와 돈으로 흔들어 보려 합니다. 장군으로 변장해 군사를 모집하라 하자 이반은 군사를 모집하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래, 좋아. 모아서 노래나 시키자면서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런데 이반의 나라 백성들은 누구 하나 군사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게 다 있고 농사도 지어야 하는데 뭐하러 군대에 가냐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군사로 만드는데 실패하자 대항마는 옆 나라의 타락한 왕을 찾아가 이반의 나라를 침공하라고 부추깁니다. 이반은 바보인데다 군대도 없고 돈도 없지만 가축과 곡식이 넘쳐납니다. 타락한 왕이 군대를 동원해 이반의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반의 백성들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의 진격을 오락거리인 양 길에서 구경하면서 침략군이 물건을 빼앗으려 하면 그냥 선선히 내줬습니다. 심지어 당신들 나라는 살기 어려운 모양인데 여기 와서 사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군사들은 기분이 언짢아져 왕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무장한 어른이 어린아이의 물건을 빼앗는 약탈 같습니다. 싸울 만한 적이 있는 바른 전쟁터로 보내주십시오. 분노한 타락한 왕이 마을을 파괴하고 식량을 불태우라 명령하자 어쩔 수 없이 타락한 군은 집들과 밭들에 불을 지르고 가축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저항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를 괴롭히나요? 왜 죄 없는 가축을 죽여버리나요? 필요하다면 그냥 가져가면 될걸. 왜 태워버리나요? 결국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너무 울적해진 타락한 군사들은 왕명도 내던지고 뿔뿔이 타령해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전쟁으로도 이반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 대항마는 이번엔 상인으로 변장해 다시 이반을 찾아왔습니다. 타라스를 망하게 했던 방식 그대로 물건을 받고 금화를 주는 방식으로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반의 나라에는 돈으로 물건을 사는 일이 없었습니다. 세금도 없었습니다. 금화를 그냥 반짝이는 예쁜 볼맹이 정도로 취급했던 터라 금함을 뚫어 목걸이나 머리 장식으로 쓸 뿐이었습니다. 금화를 몇 개씩 가지게 된 뒤로는 누구 하나 상인을 찾아가지 않아서 들에 대항마가 배를 걷는 상황이 됩니다. 음식을 사려고 돈을 내미면 마을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쓸모있는 물건을 가져오세요. 밭일을 해서 수확물을 드세요. 돈은 아무에게도 필요 없지만 배가 고프신 것 같으니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대항마는 가진 건 돈밖에 없었고 육체 노동은 죽어도 하기 싫었으며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듣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리고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든 대항마의 소식을 들은 이반은 이방 손님을 굶어 죽게 놔둘 수 없다며 매일 한 집씩 돌아가면서 대항마의 식사를 책임지라고 전국에 명령합니다. 그렇게 돌고 돌다가 대항마가
이반의 궁에서 식사할 차례가 됩니다. 하필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이반의 여동생 말라냐였습니다. 벙어리이긴 했지만 눈썰미가 좋은 말라냐는 일도 안 하면서 식탁에 앉아 밥만 축내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뱅이로 간주하고 식사 자리에서 쫓아낸 뒤 먹다 남은 잔반을 줬습니다. 말라냐는 손바닥에 굳은 살이 하나도 없는 대악마의 귀를 잡아 식탁에서 끌어냈고 이반은 당연하다는 듯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관습이 그렇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없으시면 찌꺼기를 드셔야 해요. 분노한 대악마는 이반에게 건의합니다. 이 바보 백성들에게 내가 직접 머리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반은 이번에도 아무렇지 않게 허락합니다. 대악마는 마을 한가운데 높은 단상을 세우고 올라서서 매일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손으로 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머리로 일하십시오. 머리만 잘 쓰면 굳은 살 하나 없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며칠이 지나도 그냥 말만 할 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하나둘 흥미를 잃고 자기 밭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에는 어린아이 몇 명만 잠깐 구경하다 갔습니다. 대악마가 굶주림에 시달리는데도 백성들은 머리로 일하는 신기한 사람이니 음식쯤은 대번에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해 아무도 음식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 완전히 지친 대악마는 비틀거리다가 머리를 단상의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드디어 저 사람이 머리로 일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이반은 얼른 달려갔습니다. 계속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다가 기진맥진한 대악마는 발을 헛디뎌 단상의 계단을 하나하나마다 박치기를 하면서 추락했습니다. 이반이 감탄합니다. 오호, 그 말이 정말이었군. 하지만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보이는데. 이반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대악마는 땅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커다란 구멍만 남았습니다. 이반은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립니다. 정말 지독한 녀석들이구먼. 그리고 다시 밭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반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습니다. 농사일을 하고 백성들을 돌보며 평화롭게 삽니다. 망해버린 두 형도 받아들여 먹여 살렸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자신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복잡한 법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관습만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인 자는 식탁에 앉을 수 있다. 굳은 살이 없는 자는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어야 한다. 자,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권선징악 동화로 읽으면 아깝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세 겹의 비판을 촘촘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악마는 권력이었습니다. 근인 세몬을 망하게 한 악마입니다. 더 많은 땅, 더 강한 군대, 더 큰 지배력을 향한 욕망. 이 욕망은 끝없는 전쟁을 낳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세몬의 이야기는 단순한 패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구조 자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악마는 돈이었습니다. 장사꾼 타라스를 망하게 한 악마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향한 욕망은 결국 돈이 돈을 쫓는 구조 속에서 아무도 먹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타라스 이야기는 단순한 파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이 자본을 위해 움직일 때 그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악마는 지식이었습니다. 직접 이반에게 찾아온 대악마입니다. 손으로 일하지 말고 머리로 일하라.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교묘한 악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럴듯하게 포장된 악마이기 때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몸 쓰는 일보다 머리 쓰는 일이 훨씬 가치 있지 않나요? 요즘 세상에 직접 손으로 일하는 건 구식이야. 이 말들이 낯설게 들리지 않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말들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친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대악마가 단상에 올라가 연설을 하면서 결국 스스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을 때 이반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 저 사람이 드디어 머리로 일하고 있네. 이반의 나라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기둥에 박는 것도 일종의 노동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도 이반의 백성들은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반은 왜 악마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반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반이 특별히 용감해서도 아닙니다. 이반은 그냥 명칭상으로만 바보였지만 진짜 바보는 이반의 약점을 공략하지 못한 악마였습니다. 악마들은 두 형인 세몬과 타라스를 각자의 욕심을 이용해 농락하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정작 이반에게서는 그 어떤 틈도 찾지 못했습니다. 권력욕도 없고 재물욕도 없고 명예욕도 없는 이반 앞에서 악마들은 공략할 곳을 찾지 못해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이반이 이긴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반에게는 악마가 자극할 욕망이 없었습니다. 이반의 이름 뜻을 살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바보 이반, 러시아어로 이반 두라크. 여기서 바보라는 표현은 지능이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작을 보면 이반은 지나치게 욕심이 없고 지나치게 정직하고 지나치게 순수해서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불린 겁니다. 세상의 게임을 모르거나 알아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은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이반을 바보라고 불렀는데 결국 망한 건 세상이 영리하다고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반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가? 이 질문에 톨스토이는 대답합니다. 아니다. 착하게 살면 악마가 붙을 곳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바로 연결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남들처럼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은 묵묵히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세상은 좀 달랐습니다. 요령 있게 살아온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줄 잘 선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속으로 조용히 서러운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바보같이 산 건 아닐까? 이 감정, 지금 이 순간 가슴에 닿는 분 계시다면 제가 톨스토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반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반은 형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가져간 군인과 금화로 남을 해쳤을 때 이반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형들이 망해서 돌아와도 이반은 받아줬습니다. 침략군이 쳐들어와도 이반의 나라는 저항이 아닌 환대로 결국 침략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반의 힘이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서 이기는 힘. 이룰 욕망이 없으니 뺏길 것도 없었습니다. 무너뜨릴 야심이 없으니 무너질 구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평생 꾀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은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묵묵히 일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에서 이반의 나라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인 자. 굳은 살은 아프게 생깁니다. 굳은 살은 오랜 시간을 버텨야 생깁니다. 굳은 살이 생기는 동안 손은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거칠어졌겠습니까? 하지만 그 굳은 살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반의 나라에서 가장 당당하게 식탁에 앉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굳은 살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반의 나라에서 가장 먼저 식탁에 초대받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바보라고 불렀다면 오히려 그것이 훈장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 사람을 밟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 양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무기로 약자를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조용했을지 몰라도 그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재미있는 평가 논쟁이 있습니다. 비브에서는 이반의 나라가 돈 없이 물물교환으로만 운영된다는 설정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물물교환은 여러 문제점 때문에 화폐 경제로 발전한 것인데 그것을 이상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제 교과서가 아닙니다. 악마도 나오고 귀리로 군인을 만드는 주문도 나오는 우화입니다. 톨스토이가 물물교환의 효율성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욕망이 제거된 사회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가? 그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 민중은 수백 년 동안 이 바보가 이기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고 전해온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권력을 위해 권력을 추구한 자들, 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들, 지식을 통해 남을 지배하려 한 자들, 이들의 결말은 대부분 비극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올라갔다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셀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반면에 욕심 없이 묵묵히 살아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느리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보 이반 이야기는 어린이를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역사가 증명해온 진실을 이야기의 형태로 전해온 집단 지혜입니다. 톨스토이는 그 지혜를 집어들고 당대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봐라, 세상이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결국 이기더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러시아 제국 정부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었습니다. 권력을 준 자들이 이 이야기를 두려워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날카로운 진실을 담고 있는지를 반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봅시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마트하게 일해야 합니다. 성실함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약간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것은 아닐까? 내가 요령을 몰라서 뒤처진 것은 아닐까? 하지만 톨스토이는 1886년에 이미 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악마의 목소리다. 악마는 항상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논리도 있고 사례도 있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반상 위에 올라가서 연설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악마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없습니다. 그 악마는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반은 설명을 잘 못합니다. 연설도 못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법도 모릅니다. 그냥 오늘도 밭에 나갑니다. 내일도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악마들이 모두 땅속으로 사라진 자리에 이반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야기의 마지막을 현재형으로 맺습니다. 이반은 살았다가 아니라 살고 있다입니다. 이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반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반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을 함께 나눴습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악마가 건드릴 곳이 없어진다. 욕망이 없는 곳에 악마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바보가 남는다. 세상이 여러분을 바보라 불렀다면 오히려 그것이 훈장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 사람을 밟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 양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무기로 약자를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조용했을지 몰라도 그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이반의 나라에서 가장 먼저 식탁에 초대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더 이상 잃을 욕망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